어쨌든 인생은 너무 길어요. 장기전이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라.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 일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또래들만 만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나와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싫어 라고 무작정 밀어내지 마시고. 근데 책에 보니까 야식과 가소비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말의 심리적 배경은 뭐예요? 가소비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데 야식은 또 뭐예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사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 건물, 아니 정확하게 이 촬영장도 못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밤에 꼭 뭘 시켜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이제 일하는 행복도 있지만 다른 자기만의 개인의 행복이 있는데 난 그걸 하나도 추구하지 못했어. 뭔가 치킨이라도 나에게 행복감을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친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 시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연애할 때래요. 이미 마음이 너무 행복해. 연애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혼자 있을 전혀 때. 다른 거지. 혼자 전혀 있을 다른 때. 거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건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근데 연애할 때 아무리 새벽 1시, 2시까지 재밌게 떠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도 집에 와서 야식을 안 먹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의 허전함과 위장의 허전함, 그게 비슷하다고 이게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저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 밤에 뭘 채우면 마음이 채워진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반드시 거식증이든 폭식증이든 둘 중 하나로 오죠. 그리고 우리는 막 쓰린 속을 빈술로 깡소주로 달랜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왜 배고픈 사람들이 카트를 많이 채우고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하고 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야식도 뭐냐면 내가 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 외로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입니다. 자기 시간을 못 가질 때 외로워져요, 사람. 연애를 하더라도.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너무 붙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안한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연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애착 유형에 이런 거 있거든요. 회피형은 뭐냐면 나는 너무 소중하지,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타인을 부정적으로 봐. 그럼 맨날 좀 도망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별할 때 잠수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 유형이죠. 근데 이 불안형은 뭐냐? 타인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별로 긍정적으로 안 봐. 그래서 되게 잘생기고 멋지고 갖춘 게 많은데도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요. 이게 보통 연애를 할 때 질풍노도의 이 연애가 바로 회피형인 분과 불안형인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럼 서로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쫓아다녀. 끊임없이 쫓아가면 또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그 회피형인 사람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만하시라고. 그럼 이제 또 불안형은 거절을 거절해. 이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힘든데 요런 연애들을 하면은 이제 결국 밤에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먹게 되죠. 요걸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 연애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집에 가서 야식이 너무 땡기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행복한 연애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는 정도의 센스로 참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심리적인 허전함이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즉 신체적인 배고픔을 훨씬 더 잘 지각하고 예민하게 느끼며 그걸 더 세게 보게 만든다.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공감 갑니다. 저도 연애할 때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 확실히 소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명품은 사지 않지만 나이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사더라고. 연애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덜 사더라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내년을 목표로 내년을 목표로? 네네네. 그리고 박제되면 큰일인데 하지만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이 겪는 불안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돈과 좀 연결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요즘에 돈에 대한 불안, 결핍, 무기력함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가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며 코인, 주식 등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모습도 많죠. 요즘에 특히 코인, 알트 등 비트 많이 사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심리학자로서 인생 선보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특히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도 요즘에 몇 주간 연속 지금 상승세를 하면서 지금 경기는 굉장히 힘들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
났다는데 뭐 부동산 지금 오르고 있죠. 한국 주식도 오르고 있죠. 더욱더 불안감이 한탕주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심지어는 이 김작가 TV에 네. 출연하셨던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과도 네. 참 친분이 많은데 그분들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소가 웃고 그다음에 말이 웃을 일이죠. 제가 이제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말씀을 주식 드린다. 전망을 여쭤본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너무 한 방에 매달리는 그렇죠. 분들한테 네, 네. 인생의 조언. 인생은 한 방이야. 라는 느낌을 내가 자주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것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들을 좀 해보면,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시간 얼마 없어. 라고 하면 도박을 할 때도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겠죠. 한 번에 딱 하면서 별거 있어 인생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 오히려 지금 저녁 7시인데 자, 너 가진 돈으로 내일 동틀 때까지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그럼 돼. 나눠야죠, 돈을. 그렇죠. 나누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패기라기보단 2000년대든 1990년대든 80년대든 70년대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은. 많이 남았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네.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하는 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류의 영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1970년대에 예를 들자면 많이 유행했던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로드 무비. 방랑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생 한 방 막 이런 거 해보는 그런 우정 찐한 사나이들의 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쪽 주인공이 반드시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설정을 해버려요. 관객들한테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120살까지 부병장수할 사람이야. 그럼 지금 인생의 한 방이라는 게 이 스토리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납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 네.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 이거 잘못하면 김 작가님 120배 아니라 130까지 살아요. 진짜 전 세계 제일 많이 지금 140까지 살아요. 올해가 44세.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6년을 더 살아야 돼. 아닌데 저는 90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90대인 분들을 많이 알거든. 예. 그분들이 딱 10년만 더 샀으면 좋겠다. 근데 100세 초반, 요즘 100세 초반인 분들도 인터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엄청나게 오래 살거든요. 우리가 초장수의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19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 38세, 남성 35세 전후였습니다. 거의 한 90년 전. 근데 그때 태어난 분들이 그래서 기대 수명이 38세, 35세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90세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40% 내외로 살아 계세요. 제가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의 정의가 뭐냐면 올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 수명이에요. 올해 발표되는 기대 수명이. 그럼 제가 56년 전이? 그건 55년 전이지. 네, 56세지만. 1970년생이니까 55년 전에 제가 태어났죠. 그때 발표된 기대 수명이 대부분 55세였어요. 근데 그거를 훨씬 넘겨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90세, 100세로 예상되고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니까요. 지금 젊은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가 진짜 120, 130, 140 넘겨 사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야기예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려요. 한 방에 먼저 정의라도 좀 내려보세요. 한 방에 먼저 정의라도 좀 내려보시라고. 정의도 없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무조건 길어요. 가늘고 길게 살든 굵게 길게 살든 어쨌든 인생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장기전이라는 생각을 꼭 먼저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 일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사회에 들어왔거든요. 일본이 지금 70세까지 일해요. 히다치 같은 회사는 이미 75세까지 일하는 모델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1억이 넘거든요. 우리 5천만이에요. 우리가 몇 살까지 일하느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 지금 80세 넘겨 일해야 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엄청나게 높고 세계 원탑으로 1등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사람한테 돈을 써라. 제발 다리 좀 그만 짓고 대형 공사 좀 그만 짓고. 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40%를 넘겨버렸어요. 이미 3, 4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50% 넘어가고 60%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훨씬 넘게 태어났거든요. 올해 21만 명 정도 태어나요. 5분이. 네. 2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나이에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AI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 AI가 부리는 사람. 이게 중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를 잘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동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사람한테 돈을 쓰고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교육을 중간중간마다 다시 받고 다시 잠깐만 가서 보수교육 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저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국 사회는 지혜를 발휘해서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사회에서 한 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 한방과 좀 연결된 게 젊음과 돈의 함수 관계에서 현재 편향이 강한 것도 여기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건 여기선 다 젊어요. 우리 모두. 네. 뭐 56세인 저 44세인 우리 김 작가님 지금 뭐 27세인 어느 분 다 합쳐도 다 봐도 지금 인간이라면 다 현재 편향이에요. 내일 뭐 먹을래? 일주일 후에 어느 식당에서 만날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1년 후 오늘 뭐 드실래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1000만 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못나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느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만약에 심지어 대학생이었을 때 초반부까지도 이 세상에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난 짜장면만 먹게 해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짜장면만 삼시세끼 먹게 해주면 난 먹을 수 있다. 예전에 그랬던 음식 지금 그렇게 삼시세끼 드셔보세요. 지옥이 오죠. 우리가 바뀐다는 걸 모릅니다. 왜? 현재의 욕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절대 예측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미래 많이 변한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래 많이 변한다는 생각을. 70대이신 분이 60대 시절에 자기가 이럴 줄 몰랐대요. 80대이신 분이 내가 70대만 해도 내가 이럴 줄 꿈에도 몰랐어. 나 완전 지금 바뀌었잖아. 스타일 완전 달라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뀐다.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뀐다라는 걸 지금의 느낌으로 예측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의 미래의 나를 좀 위해 주셔야 돼요. 그때의 미래를 위해 나를 좀 미래해 주셔야 된다. 왜? 우리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책임을 미래의 나에게 지우는 카푸어 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미래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이 차를 타면.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래의 내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의 내가 중요할까요? 이거 정말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44세인 김 작가님이 더 중요해요. 56세가 된 김 작가님이 더 중요해요. 이거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죠. 네, 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56세의 김 작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많이 잊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가장 정확하고도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56세가 오히려 그 56세가 된 김 작가가 44세였던 12년 전에 김 작가를 보면서 막 욕할 때 그런 욕을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56세 됐을 때, 68세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80세 됐을 때 이때의 나를 상상해보는 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좋은 방법이 있죠. 뭐 로또 같은 건가요? 오늘 너무 로또로 가면 안 돼. 내가 44세지만 56세가 된 먼저 가본 선배들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4세지만 68세인 사람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왜 현재 편향에 쌓여 있느냐? 현재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보다 10살, 20살, 30살, 심지어 40살이 많아서 제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과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껴봐요. 여기에는 나보다 난 진짜 저런 측면은 닮아야 되겠다. 긍정적 롤모델. 반면교사도 있겠죠. 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살지 말자. 부정적 롤모델.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또래들만 만나는 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하면 부정적 롤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도 만나시고 나와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싫어 라고 무작정 밀어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런 데 가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기 제일 좋은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북구시 동호회. 그쵸? 예를 들자면 가구조립 동호회.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 새로 배우는 거.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공짜로 나보다 30살, 30년을 앞서 가본 분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나이대만 모이는 동호회도 좋지만 그 외의 동호회도 좀.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음식을 새로 배운다라든가 취미를 새로 배운다든가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정말 다양한 제일 젊은 분이 20대고 제일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막 8, 90대인 70년짜리.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좋은 것들 배우고 나쁜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웁니다. 해야 될 걸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웁니다. 저도 늘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게스트분들. 네, 왜냐면 김 작가 TV에 나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예, 없이 그렇게 저는 되는 이제 거죠. 늘 그래서 교수님 오실 때마다 김경희 교수님처럼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가. 왔을 때 항상 이런 웃음과 네네. 반겨주시고. 긍정적인 것만 배우셔야 될 텐데 이게 부정적인 걸 배우시면 안 되는데. 이제 꼭 가셔야 되니까 딱 질문 네,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와닿은 질문이라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과 달리 심리학자들은 김치국을 마셔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요.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미래에 뭐가 잘 풀렸을 때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동력이 안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네가 벌써 된 것처럼 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부자인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부터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은요. 그때 그렇게 잘 됐을 때 미래에 긍정적인 모습이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력이 안 생겨요. 왜 제가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선수팀 감독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대부분 우리가 4강 가는 게 잘해야 최고의 결과다. 그런데 자기 팀 선수들은 다 우승하는 꿈을 꾸고 있대요. 근데 그게 무엇이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우승하는 꿈을 얘기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독려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4강 갈 수 있는 실력을 닦을 수 있는 연습을 견뎌냅니다. 견뎌내기 위해서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칫국을 마신다는 건 척하지 말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척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생각하고 엄청 그 모습을 즐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 겉으로 척하고 속으로는 그거 들킬까 봐 걱정하잖아요. 반대로 하시란 뜻입니다. 네. 저 오늘 V심리학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긴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나 재밌는 교수님 입담도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마지막 장을 덮으면 어떤 좀 심리적 변화를 느끼길 바라시나요? 그리고 이 책이 독자분들의 삶에 좀 어떤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시나요? 돈을 너무 쫓아가거나 멀리 하지도 않고 돈을 반려견처럼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의미로서 좀 지혜로운 시선으로 돈을 좀 보셨으면 하는 계기로 이 책을 썼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합니다. 왜요? 이거 사실 저의 반성이 담긴 책이죠. 제가 하고 싶은 아직은 다 못해내고 있는 저의 가야 될 모습들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이제 부의 심리학 시즌2에서 이 책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약속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그때 이제 김 작가 TV 이제 22주년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8주년이죠. 8주년. 8주년이니까 10년 후면 18주년이구나. 18주년 행사 때 제가 나와서 물론 그전에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부의 심리학 쓰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책대로 살아보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 더 행복하신지 제가 얼굴 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데 이 책 제목이 해외 도서랑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뭐고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오죠. 그건 진짜 돈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버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인생도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 존중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책 보신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은 없더라도 여러분이 돈에서 받는 스트레스,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경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